안녕하세요. EP데일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9일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목차입니다. 오늘은 지난 삼성그룹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상속세 말고 삼성그룹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인 삼성생명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생명법 통과 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도 알아볼 것이고요. 그 후 미국 대선 공약에 대해서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각 공약에 대해서 간략한 비교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선 결과에 따른 각 후보별 당선 시 재정 예측 그리고 수혜 산업과 피해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관련해서는 주말에 더욱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타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를 시작으로 지난 삼성그룹 관련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총 18조 2251억입니다. 그리고 현행 상속세 60%에 따라 이에 대한 상속세는 약 11조 원에 달합니다. 이 상속세 세율에 대해서 잠시 해외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한국이 무려 60%로 압도적인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55%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친족에게 주식 증여 시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상속자가 사망 시까지도 유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상속인이 친족에게 그 주식을 증여 시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이라 했는데 이런 조건들도 계속해서 일본 정부는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경우 원래는 주식 증여 시 80%의 세율이 붙지만 자녀에게 증여 시 30%의 명목 세율이 붙습니다. 이 30%의 세율도 명목 세율이며 실질적으로 는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막대한 상속세는 기업의 흥망을 가르기도 합니다. 3세븐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국내 상속세는 60%, 그래서 원래 지분이 100%라 가정을 하면은 3번 대물림 시 6.4%에 불과하게 됩니다. 3세븐의 경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기업인데 손톱깎이로 세계 1위 판매 기업입니다. 2008년에 창업주 김영국 회장의 별세 후 시가 370억 지분에 150억의 상속세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아야 했고 중해홀딩스라는 외부 세력에게 최대 주주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1년 내에 오너 일가가 지분을 되찾고 최대 주주가 되어서 경영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투자에 의해서 적자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상속세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3세븐은 중국의 경쟁기업 출연 그리고 짝퉁 출연 등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타개할 시간에 지분구조 정상화에 오너 일가가 에너지를 낭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도한 상속세는 국가에게 독일까요? 이득일까요? 국가가 얻는 것은 막대한 세금입니다. 세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는 힘들어질 것이고 상류층, 돈이 많은 사람들의 해외 도피가 늘어날 것입니다. 만약 그 상류층이 재벌가라면 국내 글로벌 기업이 해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 남는다고 해도 IMF 이후 막대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고 많은 대기업들의 지분이 해외 투자자들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속세는 국내 주주들의 지배권을 점점 앗아갈 것입니다. 다시 삼성그룹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은 매우 낮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낮은 지분을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의 19.3%라는 삼성생명 지분을 통해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권을 이재용 부회장이 행사하게 됩니다. 삼성생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법은 올해 6월에 박용진, 이용우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었으며 사실 2018년부터 계속 발의되었지만 계속 기각되었습니다. 삼성생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현행보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보험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3%로 제한한 것입니다. 또한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취득 시의 원가로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기준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의 원 명칭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인데 삼성생명법인 별칭이 붙은 이유는 시가 계산 시 이런 조건을 가진 기업은
삼성생명뿐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비율은 19년 10월 기준 시가 계산 시 8.5%에 달하고 1986년 취득 원가 시의 기준으로 보면 0.2%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삼성생명법 통과 시 삼성이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기준 삼성생명에서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은 26조 8천억 가량입니다. 이 중에서 최소 18조 1천억 이상의 지분을 처분해야 되고 이에 대한 매각 차익의 22%에 달하는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단순 계산 시 이 법인세는 대략 4, 5조 정도 되고 삼성전자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삼성그룹 내에서 다시 매입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 매입하는 측의 세금이 4에서 5조 정도 붙습니다. 그 말은 즉 8조에서 10조 사이에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성생명법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8.0%로 슈퍼 여당인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생명법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삼성의 재원 마련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삼성 SDS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분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SDS 보유 지분이 SDS 시가총액의 22.6%, 바이오로직스는 31.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물산은 SDS 17.1%, 이재용 부회장의 9.2%로 26.2%,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43.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SDS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 지분을 팔아도 지배권 행사는 여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삼성 SDS,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두 회사의 주식의 가격을 급락시킬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배당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법안에 대한 유예 기간을 7년으로 늘려서 매년 3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매물을 쏟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분 중 꼭 팔아야 하는 액수인 18조가 넘는 금액이 움직이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판매할 경우 주가 변동이 예측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초우량 자산 중 하나입니다. 물론 당장에 삼성전자 보유분을 팔더라도 보유 현금이 늘어나 긍정적인 면으로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삼성전자를 대체할 자산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대체할 자산을 찾지 못하면 삼성생명의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대체할 자산을 찾는다면 그 대체 자산의 정도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변동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미 대선 두 대통령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엔 마이너스 금리 유지, 보호무역 강화, 법인세 인하, 오바마 케어 폐지, 기후회복 폐지가 있습니다. 바이든의 주요 공약엔 우호국에 대한 자유무역 활성화, 연준 독립성 보장, 법인세 인상, 오바마 케어 부활, 기후협약 지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간략히 섹터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교육, 이민, 일자리 관련은 생략했습니다. 또한 두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외국인에 비해 미국인의 대우를 더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의 공약을 세부 비교하겠습니다. 우선 무역과 세금 정책입니다. 트럼프의 경우 무역 정책은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 중국 적대시 등 2016년도 대선 당시 외쳤던 공약과 비슷합니다. 바이든의 경우 동맹국 우호적 통상정책, 중국에 강경하지만 간접적인 대중정책 추진, 그리고 TPP 재가입 및 확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TPP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17년도에 트럼프가 폐지했었습니다. 이 협정은 북미, 남미, 동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협정 조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세금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개인소득세 감면, 투자세 공제 및 확대 주장, 마지막으로 소득세 세율 인하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한편 바이든은 부유층 감세를 폐지해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 비율을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중산층 이하들을 위한 세금 감면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제와 헬스케어 쪽 공약입니다. 경제 쪽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부유층과 기업 친화적 정책을 노리고 있으며 바이든은 중산층 회복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헬스케어 쪽에서는 트럼프는 헬스케어 지출 및 보건복지부 예산 삭감, 오바마 케어 완전 폐지, 건강보험 등 파격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반해 바이든은 오바마 케어 발전, 메디케어 약값 인하, 공공의료보험 정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의료보험 정책 구상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RFB에서 예측한 재정
적자 규모입니다. 검은색 선은 현행법으로 시스템이 지속될 시의 재정 적자 규모입니다. 이에 따르면 2030년이면 미국 GDP의 109% 규모의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트럼프의 경우 111%에서 131% 사이의 밴드를 구성하고 있고, 바이든의 경우 108%에서 최대 138%까지 재정 적자 규모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즉, 두 후보 중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의 국채는 GDP 규모를 아득히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미국의 GDP 성장률이 빚의 이자보다 많아야 되는데 2018년 GDP 성장률은 2.9%였습니다. 한편 2019년에 미국 재무부 채권의 수익률은 최저치가 1.5%에서 최고치가 1.65%로 GDP 성장률과 빚 이자 간의 간극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국채 보유국 1위는 일본으로 1조 2,600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위가 중국으로 1조 700억 달러 가량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적자가 늘어난 상황에 아무리 중국이 미 국채를 파는 행동을 했어도 트럼프의 적대적 입장이나 바이든의 강경한 정책이 어디까지가 진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액션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와 바이든 당선 시 각각의 수혜 산업과 피해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 수혜 산업은 대형 및 기타 기술 및 통신 산업이 있고, 인프라 확충에 따라 철강, 기계, 건축 산업이 있습니다. 또한 세율을 낮춰서 증권 산업의 전망이 높아질 전망이고, 군수 및 우주 산업, 그리고 보험 산업 및 바이오테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바이든 당선 시 수혜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를 더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 그리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철강 기계 건설 산업,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맥락으로 전기차 산업, 그리고 발전 산업, 마지막으로 민간 보험 산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 시 피해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제약 산업, 그리고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미국 시장에 있는 중국 기업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일명 팽이라고도 하죠. 그런 대형 기술 산업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바이당의 당인 민주당 측 에서 공룡 IT 기업들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산업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산업의 경우 바이든이 추구하는 공공의료보험 정책이 보험사의 역할을 증대시킬 시 보험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반대로 국가에서 하는 역할이 더 증대되면 보험산업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끝으로 그의 기타 이슈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메르세데스 측에서 비슷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인 자율주행 1, 2단계의 강자입니다. 하지만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시험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메르세데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하는 여러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유명 핀테크 회사인 엔트그룹이 약 40조 원 규모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트그룹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지만 알리페이라고 하면은 아실 텐데요. 알리페이를 개발한 엔트그룹은 홍콩, 상하이 주식시장에 이중 상장을 할 것입니다. 당초 10월 상장 준비 중이었는데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조사로 지연이 되었고, 늦어도 몇 개월 안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IPO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 미 경기부양책이 대선 전 통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뮤니스과 펠로시 간의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 와중에 현역 의원들은 선거 현장으로 이미 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에 투표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EP데일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